여가 메인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전체 승용이니까. 모두 자리에 들어와 착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1부에 이어 민주당 문재인 정부 국가비전과 국정과제 전국순회 설명회 사회를 맡게 된 경북도당 대변인 김두진입니다. 주말에도 불구하고 먼 거리를 달려주신 우리 당원 동지분들께 거듭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이번 국정과제 전국순회 설명회 취지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주연구원은 더불어민주당 시도당과 공동으로 민주당 문재인 정부 국가비전과 국정과제 전국순회 설명회를 준비했습니다. 8월 21일 중앙당 당직자 및 국회의원 보좌진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시작을 했고 전국을 순회하며 일반 당원을 대상으로 총 19회에 걸쳐 진행합니다. 이번 설명회는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과 과제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협력을 유도하고 국정과제를 공유해 공감대를 확산하면서 공동 실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민주당 문재인 정부 국가비전과 국정과제 전국순회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 행사인 국정과제 설명 순서는 10분간 영상을 상영한 이후에 국정과제 전반단 설명이 있겠습니다. 영상 상영해 주십시오. 시대를 바꿔라, 정치를 바꿔라, 경제를 바꿔라.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성장, 노동자의 임금이 올라가는 성장, 분배가 공정한 성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나라와 나라를 만들기 위해 함께 주신 위대한 국민들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기회는 평등한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한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역사가 시작입니다.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우리는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했고 국민은 우리를 믿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 바로 다음 날 문재인 정부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인수위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국가비전, 국정목표와 국정과제를 만들어내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특히 역대 정부 최초로 설치한 국민인수위원회 광화문 1번가를 통해 약 15만여 건의 제안을 받아 국정과제에 반영하였으며 빅데이터 분석으로 국민의 생각을 정확히 읽고자 노력했습니다. 문재인을 5년 동안 우리 정부가 어디로,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가리키는 이 가칭찬은 문재인 정부는 약속을 지키는 정부가 될 것입니다. 국민이 들었던 촛불과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문재인 정부는 나라의 주인인 국민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촛불 민심과 헌법 정신에 기반하여 새로운 대한민국의 국가 비전을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정했습니다. 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5대 국정 목표는 첫째,
국민이 주인인 정부. 둘째, 더불어 잘 사는 경제. 셋째,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넷째,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마지막으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입니다. 그리고 국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5대 국정 목표와 20대 국정 전략에 따라 100대 국정 과제를 구체화했습니다. 첫 번째 국정 목표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입니다. 국민을 위한 정부. 대통령이 먼저 변화를 이끌어갑니다. 구중궁궐 속 대통령이 아닌 국민과 소통하는 관하는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나라의 적폐를 청산하고 권력기관을 민주적으로 개혁해 반칙과 특권, 부정과 부패에 엄격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국정 목표는 더불어 잘 사는 경제입니다. 함께 사는 세상, 사람 중심의 경제. 일자리가 곧 경제라는 생각으로 공공과 민간 일자리 창출에 온 힘을 쏟겠습니다. 갑질과 편법이 용납되지 않고 대중소기업이 상생하는 경제가 되어야 합니다. 혁신을 원하는 창업국가를 조성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세 번째 국정 목표는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입니다. 대학생들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서 정부에서도 장애인급자 폐지 문제입니다. 생활경제 문제를 좀 말씀드리려고 나왔고요. 국민의 삶에 귀 기울이는 정부. 아이에서 노인까지 생애 주기마다 국가가 곁에서 힘이 되겠습니다. 언제나 국민의 안전과 건강,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열심히 일하고 편히 쉴 수 있도록 국가가 국민의 노동과 휴식을 응원합니다. 네 번째 국정 목표는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지역에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의 재정 구조를 바꾸고 권한을 분산하겠습니다.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혁신도시 조성 등 단계별 이행 방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돌아오는 누구나 살고 싶은 농산어촌을 만들기 위해서도 다양한 정책이 준비됩니다. 마지막 국정 목표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입니다. 대립을 넘어 화해와 협력. 문재인 정부는 강한 안보와 책임 국방으로 확고한 방위 태세를 구축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견인합니다. 한반도 신경제지구 구상 및 협의를 통해 남북 간 화해와 협력을 추진하겠습니다. 주변국들과 당당하게 협력하며 대한민국의 국익을 증진시켜 나갈 것을 기대합니다. 100대 국정과제,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최우선적으로 정부의 모든 힘을 쏟아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는 이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4대 복합혁신과제로 제시합니다. 불평등 완화와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과 복지국가의 정부입니다. 이를 위해 성장과 고용, 복지가 선순환하는 골든 트라이앵글을 구축해 저성장과 불평등을 해소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정부입니다. 정부가 고용시장의 마중물이 되어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를 늘리고 민간 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견인합니다. 노동시간은 줄이고 고용의 질은 높이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혁신창업국가 조성. 전 세계는 지금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혁신창업국가로 거듭나기 위해 초지능, 초연결 기반의 기술혁신과 이에 맞는 생태계를 조성해야 합니다. 사회, 제도,
교육과 공공부문의 혁신도 따라야 합니다. 교육, 노동, 복지체계 혁신으로 인구 절벽 해소, 저출산 고령화, 생산인구 감소로 마주하게 된 인구 절벽, 대한민국의 미래가 위험합니다. 젊은이들이 다시 결혼과 출산을 꿈꾸게 만드는 것은 나라의 의무입니다. 육아와 교육, 노동과 복지체계 혁신으로 모든 세대가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국가의 고른 발전을 위한 자치분권과 균형 발전, 분권형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자치분권과 균형 발전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국정과제 이행에 쓰일 예산은 세입을 확충하고 세출을 줄여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입법은 정부가 할 수 있는 하위 법령부터 우선 추진하고 개혁 입법의 빠른 마련에도 힘을 기울입니다. 143개 지역구약도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해 추진하고 관리합니다. 청와대에 설치될 정책기획위원회가 국정과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이행을 담보할 것입니다. 365일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날, 좋은 일자리를 얻고 가족을 이룰 수 있는 날, 국민의 삶에 버팀목이 되어주는 날, 전쟁의 공포 없이 평화와 번영을 누리는 날, 그게 바로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입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국민과 함께 갑니다. 국정기획 자문위 원리 네, 이렇게 우리 온 국민들이 자연스럽게 정부를 창출하고 세운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를 동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았습니다. 다음은 문재인 정부 국가 비전과 국정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에 대해 김태년 국회의원님을 모시고 강연을 듣겠습니다. 김태년 국회의원님은 삼선 국회의원으로 현재 우리 당 정책위원회 의장을 맡고 계시며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으셔서 국가 비전과 국정과제를 직접 다듬고 손질하였습니다. 오늘 유익한 강연 기대하겠습니다. 김태년 의장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 우리 위원장님들과 우리 고문님들, 당원동지 여러분, 구미에서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은 강연을 하러 온 게 아니고요, 보고를 드리러 온 겁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더불어민주당 정부 5년의 국가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을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 이렇게 잘 설계를 잘 해 놓았습니다. 앞으로 이대로 진행을 할 겁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러 왔어요. 이 앞 시간에 최재성 의원이 강연을 했죠. 그 친구가 한 것은 진짜 강연입니다. 강연이고 저는 설명 또는 보고여서 제 말씀은 좀 재미가 없을 거예요. 그냥 제 주관적인 것보다는 아주 객관적인 지금 정리된 사실만을 전해드릴 거기 때문에 좀 재미가 없을 겁니다. 더더욱이나 이게 세 번째 시간이어서 슬슬 지칠 때도 되셨고, 또 앞에 이 동영상에 사실은 국정과제 5개년 계획과 관련해서는 이 동영상의 10분간 다 압축돼서 이미 다 설명이 된 겁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더 드려야 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멀리 구미까지 왔으니까 정리된 내용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하기 전에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게 도리일 것 같습니다. 물론
대선 끝나고 추미애 대표께서 방문하셔서 우리 지난 대선 때 힘 합쳐주시고 마음 모아주신 우리 위원장님들과 고문님들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도 전해드렸고 또 특별하게 공헌하시고 다 힘써주셨습니다만은 그 도구를 또 위로하고 격려해드리기 위해서 표창하는 그런 그 과정도 있긴 했습니다만 현재 중앙당에서 당직을 맡고 있는 당직자로서 다시 한번 지난 대선 기간 동안 정말 헌신적으로 대선 승리를 위해서 힘써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대단히 수고들 많이 하셨고 고맙습니다. 지난 대선은 저도 정치권에 들어온 지 한 십몇 년 되고 국회의원 3번 하고 뭐 중간에 한 번 떨어지기도 했었습니다. 3번 하고 몇 차례 대선도 거치고 뭐 다른 선거들도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만은 지난 대선만큼 우리 당 중심으로 정말 당의 모든 구성원들이 똘똘 뭉쳐서 반드시 이겨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모았던 선거가 없었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없었고 지난 대선이 아주 최초였고 저보다 훨씬 더 당 활동을 오래 하셨던 원로 우리 당원 동지들께서도 똑같은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하다못해 절대적인 지도력을 확보하고 계셨던 김대중 대통령께서 대선에 나갔었을 때도 지난 대선과 같지는 않았었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셔서 지난 대선 과정이 우리한테는 얼마나 많이 어떤 이 자부심과 또 긍지를 만들어준 선거였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선을 그렇게 승리로 이끌었고 지금 한 넉 달여 됩니다만은 어떻습니까? 지금 좀 괜찮습니까? 네, 아직은 괜찮습니다. 근데 여기는 경북이에요. 다른 데는 좀 온기도 좀 돌고 좀 따뜻해졌는데 어쨌든 심정적으로도 그렇고 경북은 어때요? 여전히 춥나요? 네, 많이 변하고 있습니까? 잘하면 내년에 이 구미시장도 우리가 이길 것 같다고 그러던데요? 맞습니다. 맞나요?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막 해보자 이런 기운이 우리 스스로부터 넘쳐나야 결과도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 이제 설명드린 국정과제, 100대 국정과제가 물론 뭐 다 상세하게 설명은 못 드립니다. 아까 10분 동영상보다는 조금 더 시간을 내서 설명을 드리긴 하겠습니다만은 앞으로 대한민국이 이런 정책들을 펼쳐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변화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림들 그려가면서 설명을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방금 동영상에서 비교적 이 압축해서 설명을 드려서 이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조금 중복되는 경우도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여러 번 들으면 이렇게 외워지잖아요. 그런 기분으로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이 국정과제 5개년 계획 준비 과정 그건 아까 동영상에 있었기 때문에 쭉 이렇게 생략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국가비전 목표, 전략, 100대 국정과제, 그리고 향후 5년의 과제와 전체 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국정 목표별로 국정과제 100개에 대해서 세부 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융복합회에서 펼쳐야 되는, 그러니까 전부처에 걸쳐서 펼쳐야 되는 4대 핵심 국정과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재정계획과 또 이게 다 되고 나면 어떻게 대한민국이 달라지는 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아까 다 동영상에 있던 내용들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난 대선 때 우리 국민들께 드렸던 약속이 201개로
정리가 되어서 나라를 나라답게 이 공약집에 다 포함이 되어 있었던 건데요. 이 공약을 지난번에 인수위격이었던 국정과제 기획위원회에서 100대 국정과제로 5대 국정목표 20대 전략 100대 국정과제로 정리를 해놓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100대 국정과제는 아까 김진표 위원장께서도 동영상에 말씀을 하셨지만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안내하는 나침판과 같은 역할을 할 것이고 우리가 대선 때 국민들께 약속을 드렸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실천 지침서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보통은 대선을 12월 달에 끝내고 2달 동안 인수위 과정을 거쳐서 그 기간 동안에 이걸 정리하고 인사도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아시다시피 권리선거여가지고 탄핵 이후에 권리선거 그러니까 좀 비정상적인 선거여가지고 인수위가 없이 대통령은 바로 그 다음날 취임을 하고 일을 하시면서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공약들과 또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던 여러 가지 사업들을 받아서 이 정리하는 작업을 펼쳤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이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번에 좀 특이했던 것은 여기 보면은 국민인수위라는 걸 만들어서 광화문 1번가라고 광화문 1번가는 온, 오프 양 방향에서 다 설치를 해서 국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들을 받았습니다. 충분하게 국민들의 의견을 받고 국민과 소통하면서 만들어진 국정과제가 이번에 국정과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마어마한 건수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온라인을 통해서도 많은 국민 제안이 들어왔고 실제로 광화문에 컨테이너 박스로 이게 구조물을 만들어 놓고 오프라인에서도 이게 국민 제안을 받고 상담도 받고 했었는데 거의 매일 줄 서서 이렇게 국민들께서 일반 시민들께서 참여하는 것을 그렇게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목표는 이런 겁니다. 이제 여기 보면 정부가 바뀌니 내 삶이 바뀐다 이런 겁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가 정권을 바꾸고 더불어민주당이 책임을 지는 그런 정부를 만들었는데 우리끼리만 만족하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정부가 예컨대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정부에서 더불어민주당 정부로 바뀌니까 또 지난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 바뀌니까 우리 국민들이 느끼기에 국민 개개인이 느끼기에 내 삶이 이렇게 바뀌고 있구나 좋아지고 있구나 이걸 피부로 느껴야 국정을 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부가 바뀌었는데 똑같고 대통령이 바뀌었는데 뭐가 바뀌었는지도 모르겠고 이러면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정부가 바뀌니까 내 삶이 바뀌더라 하는 것을 철저하게 목표로 세우고 실천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정부의 지금 우리 당의 자세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알아서 찍고 막힌 대로 찍고 국가 비전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우리 구미에서도 지난 겨울에 촛불을 드셨잖아요. 많은 시민들께서 나오셔서 그때 우리 시민들께서 외쳤던 또 한결같이 염원했던 구호 바램 이게 이거 아닌가요? 국민의 나라를 만들어달라.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어달라. 특정 권력자들만의 나라가 아니라 헌법 제1조 1항에 규정되어 있듯이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이다. 이걸 명실상부한 그걸 확인하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달라고 했던 게 지난 촛불의 민심이었고 요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발 좀 나라가 정의로웠으면 좋겠다. 이것 또한 또 한결같은 우리 국민들의 바램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가 비전을 명확하게 그 촛불 민심을 수용해서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설정하고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이 이끄는 대한민국 정부는 그리고 이 정부를 책임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바로 촛불 정신의 구현이고 국민주권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정신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가치는 그래서 정의입니다. 정의입니다. 이 정의의 원칙에 따라 모든 제도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가치입니다. 이 정의의 문제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불평등을 해소하고 돈 없고 힘 없고 빽이 없어도 이 나라의 주인은 바로 나다라는 것을 늘 확인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정의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우리 정부의 핵심 가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5대 국정 목표로는 바로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 사는 경제, 이거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경제는 성장하는데 일부 대기업, 일부 부자들만 계속 잘 살고 대다수 국민과 서민은 그냥 제자리이거나 더 못 살게 되면 그건 좋은 나라 아니잖아요. 정의로운 나라 아니지 않습니까? 모두가 함께 더불어 잘 사는 경제를 만들겠다. 그 다음에 국가가 내 삶을 책임져 주도록 만들겠다. 내 삶을 책임져 주는 국가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도권뿐만이 아니라 또 특정 지역뿐만이 아니라 전국이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분권을 만들겠다. 그리고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만들겠다. 이게 우리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이건 우리가 민주당을 하고 있는 우리 당원들이 가장 자부심을 갖고 있는 또 핵심 가치이지 않습니까? 그 누구보다도, 그 어떤 정치 세력보다도 내가 민주당원임을 늘 확인하는 것은 평화의 한반도를 갈구한다. 반드시 전쟁이 없고 함께 번영하는 그런 한반도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을 내 신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민주당원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국민이 주인인 정부는 바로 20대 국정 전략으로 정리를 해 놓았는데요. 아까 동영상에도 있었습니다. 이거 자세히 설명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정부는 특정 권력층만의 정부가 아니고 국민이 주인입니다. 국민이 운영하는, 국민이 끌고 가는, 그래서 늘 국민과 소통하고 대화하는 그런 정부를 만들겠다고 하는 목표와 전략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로 더불어 잘 사는 경제입니다. 소득주도 성장, 이건 이따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그리고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과학기술 발전을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 성장을 20대 국정 전략으로 설정하고 이 전략을 가지고 국가를, 경제를 운영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입니다.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안심사회,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세월호에서도 봤지 않습니까? 이게 나라냐라고 하는 그 절규, 최소한 문재인 정부에서는 일어나지 않도록 국가체계를 완벽하게 바꾸겠다고 하는 또 하나의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대구도 잘 살고 구미도 잘 살고 이 전라도 어디도 잘 살고 충청도 여기도 함께 잘 사는, 수도권으로만 모든 대한민국의 모든 부와 재원 그리고 자원, 이게 집중되는 이 나라, 그래서 수도권과 지방은 늘 불균형하는, 불균등하는 이 모순적 구조는 문재인 정부에서 최소한 해소하겠다라고 하는 또 하나의 목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일관되게, 특히 노무현 정부 때, 참여정부 때 이 국가균형 발전 전략은 일관되게 추진되어 왔던 전략 아닙니까? 그게 지난 9년 동안 저쪽 당이 맡았던 지난 9년 동안 살펴보면 엉망이 되었어요. 그 전략들이 다 깨졌어요. 이걸 다시 복원해서, 복구해서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으로 세팅하겠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다시 돌아오는 농산어촌.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농산어촌. 이 농산어촌에도 사람이 들어와서 아기 울음소리도 들리고, 또 농산어촌에 살더라도 문화 혜택과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을 누리고, 또 경제적 부도 함께 누릴 수 있는, 복지 혜택도 고르게 누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입니다. 이건 요즘 걱정 많으시죠? 걱정 많으시죠? 우리가 지금 새롭게 정권을 인수해서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숙제, 난제를 지금 물려받았습니다. 지난 9년 동안 아무것도 북한과 관련한 아무것도 못한 바람에 전략적인 어떻게 보면은 북한 관리를 못하는 바람에 핵무기는 고도화돼 버렸고 핵은 고도화돼 버렸고 미사일은 ICBM을 쏠 정도로 첨단화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겁니다. 참여정부 때까지 어떻게든 북한을 잘 관리를 해가지고 지금이 100으로 친다면 그때는 미사일 이 능력이나 핵 능력이 북한이 10 이하였어요. 10 이하. 지난 9년 동안 이게 북한과 관련 아무 일도 안 해버린 바람에 관리도 안 하고 통제도 안 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바람에 이게 지금 100까지 거의 100까지 와버렸다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북한과 언젠가는 대화를 하게 됩니다. 협상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 9년, 10년 전에 비해서 북한의 몸값이 어마어마하게 커져버렸어요. 이게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 국가 비전과 5대 국정 목표, 20대 국정 전략에 맞추어서 100대 국정 과제를 이렇게 100개로 설정하고 세팅해 놓았다. 보고를 드립니다. 이게 100대 국정 과제입니다. 깨알 같죠? 이거 보면 세세하게 보면 우리 국민들이 원하고 바라는 내용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100개의 국정 과제마다 어떤 절차와 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실천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 스케줄이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길을 가는데 목표가 어딘지도 모르고 가는 경로가 어딘지도 모르고 지금 국가를 운영하는 게 아니고 분명하게 우리가 가야 될 목표 지점 딱 설정해 놓고 어떻게 가야 돼, 어떤 길을 선택해서 갈 것인지까지도 또 누구와 함께 갈 것인지까지도 다 만들어 놓고 국가를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믿으셔도 된다는 겁니다. 일부 야당과 언론에서 뭐 우왕좌왕하니 뭐 어쩌니 하나도 그건 다 잘 몰라서 하는 거죠. 명확하게 길을 설정해 놓고 지금 이 국가 운영에 길을 가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 첫 번째 국민이 주인 정부입니다. 아까 이건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몇 가지만 핵심적인 것 몇 가지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적폐청산, 청렴한 국가, 과거사 문제 해결, 언론의 독립성 신장 이런 건데요. 이 중에 이 공수처 있지 않습니까? 공수처. 이게 공직자 부패, 고위공직자 부패 수사처입니다. 지금은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 이거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를 혹자는 검찰공화국이래요. 근데 권력이라고 하는 속성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으면 반드시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곳에 집중되어 있으면 반드시 남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칼을 한 사람한테만 쥐어주면 반드시 휘두르려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권력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성숙되고 발전할수록 이 권력은 나눠야 됩니다. 그래야 서로 견제 기능이 생겨서 오남, 오용, 남용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 고위공직자 수사비리처는 지금 이 고위공직자 부패 수사처는 지금 자유한국당은 반대를 하고 있고 지난 대선 때 우리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국민의당 하다못해 바른정당까지도 다 공통으로 공약을 걸었던 겁니다. 자유한국당만 딱 반대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 고위공직자 수사비리처는 일반 국민들은 수사 대상이 아니에요. 대통령, 그 다음에 국무위원들, 국회의원들, 이게 이제 장관급 이상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판사들, 이 판사들을 아무도 이게 안 들여다봐요. 검사들, 이건 진짜 안 들여다봐요. 왜냐면은 자기들이니까. 그래서 검사들. 그 다음에 장성급 이상들, 별들. 장성급 이상의 별들. 그리고 고위공직자들. 그 다음에 정무직 공직자들. 많이 수사 대상입니다. 수사 대상입니다. 얼마나 우리, 어떻게 보면 방금 제가 쭉 열거해 드린 게, 공직으로 치면, 그러니까, 자본, 민간 말고, 공직으로 치면 가장 권력을 갖고 있는 그런 집단들인데, 이 집단들이 늘 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되어서 감시를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나라의 부패가 얼마나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청렴하고 깨끗한 나라가 되겠습니까? 괜찮죠? 근데 이걸 반대하죠? 저도 대상이 되는데 별로 불편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자유한국당은 혹여 뭐가 캥기는 게 많아서 걸릴 게 있어서 반대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이걸 어떻게든 올해 2017년 안에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것이 또 저희들의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또 공수처가 만들어지면요, 이 공수처는 검찰을 늘 또 감시를 하죠. 검찰은 또 이 공수처를 감시를 해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얼마나 이 권력이 서로 견제되고 감시되면서 균형을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민주주의 국가든지 민주주의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권력은 늘 문민화되고, 첫 번째 문민화되고, 그러니까 국민이 통제하고, 두 번째 나누어서 서로 감시하고 서로 견제하게 만드는 이 국가 시스템을 확립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다 그렇게 됩니다. 이따가 나오면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검경 수사권 조정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갖고 있으니까 이게 무소불위의 권력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수사권의 일부는 경찰로 넘겨줘서 또 그것 또한 권력 분산을 해보려고 하는 거고, 또 경찰이 한 14만 명 돼요. 정규 경찰만 한 11만 명 정도 됩니다. 1, 2만 명. 그러니까 동네 다 구석다 경찰이 다 있잖아요. 이걸 중앙이 다 통제를 하고 있으면, 중앙이 다 갖고 있으면 얼마나 또 거대한 권력기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자치경찰로 또 분산을 좀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자치경찰. 그래서 권력을 다 분산시켜서 권력을 오남용하지 못하도록 완벽한 시스템, 국가적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하는 것이 현재 문재인 정부의 목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더불어 잘 사는 경제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 경제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소득주도 아주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꽤 많은데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제 우리 국민들 호주머니에 쓸 수 있는 돈, 쓸 수 있는 현찰을 좀 만들어 드리자 이런 겁니다. 가처분 소득을 좀 늘려놓자 이런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들어오는 수입이 많아야죠. 그 다음에 필수 경비, 필수 생활비를 좀 줄여줘야 되겠죠. 그래야지 쓸 수 있는 돈이 좀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돈을 써야, 쓸 수 있는 돈이 있어야 가서 상품도 사고 물건도 사고 가서 삼겹살도 한 근 끊어 드시고, 삼겹살을 식당에 가서 외식이라도 좀 해야 그 삼겹살 주인은 옆에 무슨 가게 가서 물건도 사고 그 옆에 무슨 가게 가서 물건도 사고, 이래야 이게 돈이 순환이 될 거 아닙니까? 골목에서. 쓸 수 있는 돈이 없으면, 그냥 물건을 사줘야 기업이 제품을 만들 거 아니에요. 기업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람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고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 소득주도 성장은 소득과 그 다음에 기업활동과
고용과 이것을 선순환시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만들고 있는 모든 복지 정책은 바로 이 소득주도 성장의 전략적 목표 하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문재인 케어 이른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부터 아주 획기적으로 병원비 절감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물론 뭐 치료비가 없어서 몸이 아픈데 치료비가 없어서 이 치료 못 받아서 이 나쁘게 되는 경우 이런 서러운 나라 만들지 말자라고 하는 그런 목표도 있습니다만은 또 그렇게 해야 좋은 나라다 이런 목표도 있습니다만은 병원비를 줄이게 되면 다른 데 지출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지 않습니까? 보육과 교육을 국가가 일정 부분 책임을 져주면 그 보육과 교육으로 필수적으로 소비되는 그 돈을 가지고 다른 상품을 사거나 외식을 하거나 뭐 이렇게 좀 쓸 수 있는 여력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펼치고자 하는 목표는 절대 낭비가 아니라 이게 성장을 위한 전략 속에서 펼쳐지고 있는 내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이거 가지고 이제 이런 공격들을 많이 합니다. 철밥통 공무원들 뭐 일자리 늘리려고 하느냐 이런 건데요. 이건 대단히 잘 모르거나 그러니까 몰라서 오해를 갖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정치적으로 음해 공격하기 위한 논리일 뿐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81만 개 그 중에서도 17만 개 신규로 만들겠다고 하는 17만 개 일자리는 그러니까 이제 시청 기준으로 놓고 보면 그냥 시청 사무실에서 책상에 앉아서 일하는 그 공무원들을 늘리겠다 이런 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예컨대 얼마 전에 강릉에서 불 끄다가 옛날 정자가 무너져가지고 두 분의 아까운 또 생명이 사라졌어요. 쓰러졌어요. 얼마나 안타깝고 애통한 일입니까? 또 그 중에 한 분은 이제는 퇴직을 한 1년 정도, 한 30년 이상 소방공무원으로 일하셨던 분이고, 그래서 퇴직이 한 1년밖에 안 남으신 분이고, 또 한 분은 8개월 전에 신입으로 소방공무원이 되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들요, 근데 이분들이 과로에 시달리지 않았으면, 그 불을 먼저 진압을 했어요. 껐어요. 그리고 사무실로 다시 들어왔는데, 거기서 연기가 난다. 이래가지고 다시 가신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경무에 시달리지 않았으면, 이게 지금 건물에 들어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살피고 들어갈 거 아닙니까? 워낙 경무에 시달리니까 그냥 그걸 살필 겨를도 없이 건물에 들어갔던 거예요. 그 잔불 정리하라고 연기가 나니까. 그런데 이제 오래된 정자 목조 건물이었기 때문에 그게 무너져서 두 분의 아까운 목숨을 우리가 희생을 당했는데 이 소방 공무원들이 지금 몇 명이 모자라냐면요. 전국적으로 법적으로 이만큼의 정원이 필요하다. 몇 명의 정원이 필요하다는 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몇 명이 모자라냐면 현재 15,000명이 모자랍니다. 15,000명의 법정 정원을 못 채우고 있으니까 2교대 인력으로 3교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2교대 인력으로 3교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 전공이 있어요. 불 끄는 소방관이 있고 그 다음에 119 응급차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군환하는 이런 또 전공의 소방관들이 있고 요새는 뭐 떡하면 119에 전화해가지고 뭐 열쇠 따달라 뭐 고양이 뭐 어떻게 해달라 많아요. 근데 불 끄는 공무원이 급하니까 119 구급차 타고 가가지고 이러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실정. 이런 공무원들을 늘리자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장애인 우리 아이들 아무 차별 없이 교육받을 권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특수학교에 이 장애인들을 가르친 선생님이 모자라요. 법정 정원이 한 65%밖에 채우고 있질 못해요. 이런 공무원들. 그 다음에 경찰. 그러니까 현장형 공무원들을 법정 정원을 채워주자. 이게 우리 국민들이 받아야 될, 국가로부터 받아야 될 정당한 세금 내는 우리 국민들이 국가로부터 받아야 될 정당한 권리다. 이런 겁니다. 이런 공무원들을 좀 채우자고 하는 게, 만들어주자고 하는 게 낭비입니까? 잘못된 건가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걸 안 하는 정부를 질타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이게 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인권, 제대로 이 나라에서 살기 위해, 사람 대접받고 살기 위해서, 또 국민으로부터 국민이기 때문에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살아야만 하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필수 인력들을 늘리자고 하는 게 왜 잘못된 겁니까? 그래서 잘못된 겁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랬더니 어떤 자유한국당 의원 하나가 예산정책, 국회 예산정책처에 한 번도 그런 통계를 내본 적이 없어요. 이 공무원을 17만 명을 늘리면 국가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는지를 뽑아달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예산정책처가 그 계산도 잘못됐는데 370조가 들어갑니다. 30년 동안 370조가 들어갑니다. 이러고 보고서를 냈어요. 그 계산도 잘못됐어요. 그런데 제가 30년 동안 우리 국가 예산을 복리로 해서, 그게 이제 복리로 계산한 건데, 제가 복리로 이렇게 우리 국가 예산을 계산을 해보니까 30년 동안 우리 국가 예산이 얼마냐면 한 5경쯤 됐구만. 5경쯤. 한 5경의 국가 예산 중에 한 370, 이건 뭐 얼마 안 되는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숫자 가지고 그렇게 장난치면 안 되는데 가끔 중앙 정치는 아직도 애들처럼 이렇게 숫자 가지고 장난치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제 활력이 넘치는 공정 경제도 우리가 경제 발전을 위해서 필수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서민 중산층을 위한 민생 경제, 이건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이건. 그래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지원 대책도 획기적으로 늘릴 거고요.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 이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최저임금 2020년까지 3년 동안 10,000원으로 올리겠다 이렇게 공약을 걸었고, 내년에 많이 올랐어요. 16.2%인가 4%인가 이렇게 내년에 올랐는데 연평균 한 7.4%씩 오르다가 최저임금이 한 9%쯤 더 상회를 해서 오르게 됐는데,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충격이 혹시 있을까 봐서 내년도에는 3조 이상의 3조 플러스 간접 지원 한 1조 넘게 해서 4조 정도의 지원 대책도 충분히 세우고 있다는 말씀을 간단하게 드립니다. 혹시 동네에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 이 자리도 계실 것 같은데 너무 걱정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이게 혁신 성장을 위해서 대단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까 제가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하나의 바퀴라면, 왼쪽 바퀴라고 하면 오른쪽 바퀴는 혁신 성장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혁신 성장을 해야만 또 민간 부분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우리가 일자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우선 급하니까 공공부문 일자리가 있고, 여기서 17만 개 신규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전략이 있고, 이 혁신 성장을 통해서 민간 부분 일자리를 획기적으로 늘리겠다고 하는 또 하나의 목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혁신 성장은 바로 이 창업을 활성화시키고, 이 창업한 이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발전을 해서 일자리도 늘리고 경제 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건데요. 이것만 갖고도 한 1시간쯤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친환경 미래에너지 발굴, 탈원전과 관련해서 지금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도 지금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탈원전은 세계적 추세입니다. 맞습니다. 원자력은 아무리 안전하게 지어놔도 그게 사고 확률이 10,000분의 1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한 번 사고가 나면 치유 불가능한 그런 대형 위험에 늘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원자력 발전을 줄이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게 세계적인 추세이고요.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맞추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동해안 해안가에 있는 이 원자력 발전소 숫자는 밀집도로만 보면 전 세계 최고입니다. 제일 많아요, 여기가. 그래서 조금 위험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줄여야 되는데, 그러나 두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첫째,
절대로 전력 수급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그리고 우리 이게 대화 나누고 있다가 느닷없이 불 나가게 하지 않는다. 공장에 불 나가가지고 제품 생산 못하게 그런 일은 일어나지는 않도록 만든다. 근데 우리나라가 전력 수급 예비율이 한 33%쯤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발전소는 많이 있는데 한 33% 정도는 가동을 안 해요. 평상시에는. 한 67% 정도만 가동해서 우리가 평상시 전기를 쓰면서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피크 때, 여름에 아주 제일 전기 많이 쓸 때, 겨울에 가장 전기 많이 쓸 때의 예비율도 한 12%쯤 됩니다. 90%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전기를 많이 쓸 때도 한 88%쯤 발전소를 돌려서 우리가 전기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력 수급 계획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한다. 그리고 급격하게 전기료가 올라가지 않도록 한다. 뭐 물가 인상률 정도 올라가는 거야. 그건 불가피하잖아요. 그건. 모든 게 다 그런 거니까. 그 정도는 뭐 불가피한데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이 탈원전 정책은 매우 장기적으로 실현한답니다. 매우 장기적으로는 몇 년이냐면 앞으로 60년입니다. 앞으로 60년. 그래서 이 탈원전과 관련해서 야당과 언론의 공격이 있습니다만 자신있게 아무 걱정하지 말아도 아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저희들 그렇게 아마추어 정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창업과 혁신성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인데요. 이게 이제 대부분의 복지정책을 여기다 다 담아놓고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발표를 했습니다. 내년부터 5세까지 이게 제도가 설계되고 실제로는 4월부터인가? 이게 1월 1일부터는 아닙니다. 4월부터인가 7월부터인가 모르겠네요. 그 아이들한테 10만원씩 일괄적으로 지급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어르신들 기초연금 인상, 이건 지금 20만원 받고 계시잖아요. 내년에는 일단 25만원으로 인상하고요. 아마 지금 전달 체계 만들고 이렇게 하게 되면 내년 4월부터가 되게 될 텐데 25만원을 드리게 되는, 지금 20만원을 25만원으로 인상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 3년 뒤쯤에는 이걸 30만원으로 올려서 저희가 애초에 대선 때 공약했던 30만원 인상 공약을 지키게 될 겁니다. 제가 이게 여기 보니까 우리 원로 고모님들 계시는데 제가 동네 우리 노인정 어르신들께 인사 가서 이런 말씀 드려요. 기초연금 이렇게 드리잖아요. 제발 좀 쓰세요. 이런 말씀 드립니다. 저축 좀 하지 마세요. 그 쓰라고 드리는 돈입니다. 골목에 가서 소주도 한잔 사시고 가서 삼겹살집에 가서 삼겹살 많은 끊어 드시고 동네 어르신들 어울려서 좀 모시고 그거 쓰라고 용돈 드리는 건데 그냥 그걸 저축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써줘야 이게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됩니다. 지금은 이제 옛날에는 막 저축 이랬는데요. 지금은 또 소비가 미덕인 그런 또 사회가 되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어르신들 하여튼 지금도 저축하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초연금 말씀 치매 국가 책임제 실시. 저도 한 20년 넘게 장모님과 함께 사는데요. 장모님이 몇 년 전에 이제 좀 안 좋아지셔가지고 치매가 있으셔요. 근데 다행히 저는 착한 치매라 그러는데요. 착한 치매. 좀 순한 치매로 오셔서 좀 낫습니다만은 이게 집안 어르신 중에 치매 걸리신 분이 있으면 온 가족이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서로 있는 집안에는 없는 집안은 차라리 그렇지 않은데 있는 집안은 형제들 간에 그 치매 걸리신 어르신 서로 안 모시겠다고 싸우다가 불화도 생기고 뭐 그런 집들도 있어요. 너무 힘듭니다. 이거 치매 그리고 또 이제 연세가 들어갈수록 혹시 내가 치매가 걸리지 않을까? 이 치매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인간의 존엄을 다 지키면서 생을 마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치매는 인간의 존엄을 지킬 수 없도록 본인도 모르게 그런 질병이지 않습니까? 노인성 질환이지 않습니까?
가급적이면 치매가 걸리지 않도록 예방을 제대로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고요. 그래서 예방과 관련한 여러 가지 국가 정책이나 프로그램들도 만들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병이라고 하는 것은 또 아무리 예방한다고 하더라도 오기 때문에 이 치매가 걸렸을 때 국가가 책임져 주게 하자라고 해서 치매 국가 책임제는 이미 만들었고 발표까지 했습니다. 이게 발표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추경 때 이미 이 치매 국가 책임제를 지키기 위해서 예산 편성을 해서 각 지방자치단체로, 집행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니까 다 내려주었고요. 우리 안정환 위원장님께서 17억 군시에서 받았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네요. 그 다음에 건강보험 본인분학, 이게 이제 얼마 전에 발표를 했던 이른바 문재인 케어 건강보험 적정성 보장성 강화입니다. 지금은 건강보험 제도가 잘 되어 있긴 합니다만은 큰 병 걸렸을 때 자부담이 너무 많아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큰 병이 걸리더라도 본인 부담금의 상한을 둬서 치료비 걱정 없이 치료받으실 수 있도록, 병원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이런 겁니다. 이것도 급격한 보험료 인상 없이 시행을 할 겁니다. 이게 한 5년 동안 한 31조쯤 들어가는 제도인데요. 정책인데 급격한 인상료 없이, 보험료 인상 없이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무슨 야당이나 언론이 무슨 돈으로 뭐 이렇게 공격하는데요. 그 돈에 대한 대책을 서로 잡고서 정책이라는 것을 발표할 수 있겠습니까? 5년간 31조 들어가는데 어떻게 이 재원을 만들겠다고 하는 계획은 매우 상세하게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험료 올리려고 뭐 이렇게 또 공격할 거 아닙니까? 보험료를 어떻게 올립니까? 지난 10년간 우리 건강보험료의 평균 인상률이 한 3%쯤 됩니다. 3% 남짓 됩니다. 그 이하, 평균 인상률보다 더 낮은 범위 내에서 관리하면서 이 제도는 시행이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험료 조금씩 올라간 거 모르고 계셨죠? 알아요? 한 평균 한 3%씩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공의료 확충하고, 여기 이 공적임대주택 공급과 관련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전국적으로 보면 주택보급률이 한 100%가 넘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주택보급률은 100%가 넘어요. 그러면 입구상으로 보면 집 없는 사람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집 없는 사람이 많아요.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50% 이상이, 절반 이상이 내 집이 없습니다. 근데 요 집 문제 때문에, 요 주거비 때문에 사실 아까 보기에 말씀드렸던 가처분 소득이 부족한 겁니다. 이 주거비 지출이 너무 많아가지고 11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다 모아야 집 한 채 장만할까 말까 뭐 이런 돼요. 통계상으로 놓고 보면 그 집 없는 서름, 여러 가지 서름이 있습니다만 뭐 치료비 없어서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는 서름, 그래서 죽어나가는 이 서름 큰 거고요. 그 다음에 집 없는 서름 또 못지않은 그런 서름 아니겠습니까? 저도 50 넘어서 겨우 이렇게 하고 제 소유의 집 하나 만들었는데 50 넘어가지고 그래서 이 집 없는 서름 겪지 않도록 또 만들겠다고 하는 목표, 특히 이건 수도권에서는 아주 중요한 정책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과 교육. 우리가 지금 저출산 고령화, 급격하게 저출산 고령화 사이로 진입을 했는데요. 결혼을 안 하거나 또는 늦게 하거나, 또는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애를 안 낳거나 늦게 낳거나 하는 이유들이 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주거와 또 이 취직 문제, 직장, 그 다음에 요 보육, 교육, 이게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이걸 종합적으로 해결해 놓지 않으면 우리가 국가적으로 지금 위기에 직면해 있는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종합 세트로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젊은 학부모가 당원이 안 계셔서 이 누리과정이 뭔지 잘 모르실 텐데요. 어린이집과 유치원 가면 애들 키우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가면은 3세에서 5세 여기는 교육과정이 다 통합되어 있는 통일되어 있는데 그걸 누리과정이라고 합니다. 누리과정. 이것은 국가가 22만원씩 1인당 22만원씩 지원해서 국가가 책임을 지고 있거든요. 이걸 지난 정부에서는 이걸 교육청하고 책임자라고 다 전가를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각 그 시도 교육청하고 중앙정부하고 맨날 싸웠어요. 네가 책임져라, 네가 책임져라. 왜 그랬냐면 이게 박근혜 대통령 공약이었거든요. 공약은 자기가 해놓고 돈은 전부 다 뭐냐면은 지방교육청 보고 책임을 져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학교에 써야 될 돈을 이 누리과정에 쓰면 유치원에 쓰느라고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에 쓰느라고 교육청들이 돈이 없어가지고 허덕허덕 된 거예요. 그래서 학교 시설 환경 개선도 못하고 심지어 선생님들 월급도 막 빚내서 주고 이런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집권하자마자 바로 이 누리과정은 전부 다 국고로 지원한다. 국고로 지원한다를 결정해서 바로 내년부터 시행을 합니다. 유치원에 아이들 한 2조, 어린이집에 아이들 한 2조에 합쳐서 한 4조쯤 되는 돈인데 이건 전액 국고로 진행을 하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고교 무상교육도 이것도 단계적으로 실현을 할 겁니다.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학비가 분기당 한 4, 50만 원씩 내잖아요. 우리 고등학생들. 분기마다 한 4, 50만 원씩 내는데 이걸 무상으로 하게 되면 최소한 고등학교에 연 한 150, 150만 원 되는 거 아닙니까? 학부모 부담액이. 그러면은 이걸 국가가 체급을 져주면 고등학교 학부모들이 1년에 한 달에 한 10만 원 이상씩 지출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이게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쓸 수 있는 돈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게 소비 진작에 도움이 되고 이게 소비가 또 경제 활성화에 활력을 되찾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겁니다. 이것도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국민안전, 이거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국민안전 문제는. 또 생명을 국가가 지켜주는 문제,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문제. 얼마 전에 그 각 부처 대통령께 업무 보고하는 자리에 이제 당의 정책위 의장이니까 가서 이제 대통령과 함께 각 부처 업무 보고를 봤는데 우리나라가 국력에 맞지 않게 교통사고가 엄청나게 많은 나라예요. 그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많이 지출을 함에도 불구하고 엄청 교통사고가 많아요. 대통령께서 딱 간단하게 지시를 하시던데요. 왜 이렇게 교통사고가 많아요? 그 다음에 왜 이렇게 사망자가 많아요? 교통사고를 인해서. 이걸 해결합시다. 이거 해결합시다. 딱 이렇게 지시를 했어요. 우리가 이제 세월호 이후에 또 지난 가습기도 있었고, 하여튼 우리 사회를 좀 더 안전하게 만들어야 되는 문제는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경각심을 가지고 어떤 총력을 기울여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좀 미세먼지가 좀 덜한가요? 구미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많아요? 수도권은 죽을 맛입니다. 그냥 돈만 되면 그냥 못 살겠습니다. 못 살아. 그 미세먼지도 지금 획기적으로 줄여 나갑니다. 월요일날 그 미세먼지와 관련해서는 당과 정부가 당정 협의를 거쳐서 또 하나의 대책을 월요일 아침에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그와 같은 미세먼지는 우리 국민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고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국내적 요인도 있고 또 국외적 요인도 있어요. 중국에서 넘어오는 이 오염 물질도 있고 또 우리 국내적으로 서해안에 있는 석탄화력발전소, 그 다음에 각 자동차에서 배출하는 배기가스 뭐 이런 것들 등등이 합쳐져서 이게 이제 이 미세먼지가 아주 심각한 그런 나라가 돼버렸는데 옛날에 그래도 우리 하늘이 참 맑고 좋았는데 요즘 봄에는 그런 하늘을 보기가 참 힘들어요. 거의 북경 수준, 베이징 수준이 돼버렸어요. 그 다음에 뭐 4대강과 관련해서는 잘 아시니까 말씀 안 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돈이 좀 너무 아까워요, 사실은. 22조가 들어갔는데 그 이후에도 지금 관리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있죠. 정부 발표로만 22조입니다. 정부 발표로만. 그런데 실제로는 한 30조쯤 들어갔을 거라고 보는데 정말로 어마한 데다가 돈 쓴 겁니다. 정말 안 쓸 때다가 돈을 써서 이건 정말 너무 아까운 돈이 들어갔다 이런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강 막아놓고 녹조나 만들고 말이죠. 녹조 라떼. 이거 다시 복원하는데 더 많은 돈이 들어간다는 게 문제죠.
그 다음에 노동 존중 사회, 그 다음에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 또한 우리 또 우리 정부의 목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땀 흘린 정당하게 일하는 사람들,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게 하는 사회가 좋은 사회입니다. 그 다음에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 지금 이전 정부에서 벌어진 일들하고 비교해보면 금방금방 들어올 거예요. 얼마나 창의력이 없는 사회를 해버렸냐면, 이른바 블랙리스트. 정권에 마음에 안 든다고 배우들을 출연 안 시키고 가수들 노래 못 부르게, 이런 나라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런 나라를 그래서 대한민국이 대단히 괜찮은 나라인데, 좋은 나라인데 아주 후진국을 만들어놨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른바 한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한류, 문화상품, 우리가 수출하는 어마어마한 문화상품인데, 근데 이게 언제 만들어진 거냐면요, 김대중 정부 때 만들어진 거예요. 이 한류는. 이 김대중 정부 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 이전에 없었던 한류라는 게 만들어졌을까? 옛날에는 노래를요, 일본 노래를 이렇게 우리 애들이 따라 부르고 이랬었거든요. 일본 가수들 노래를. 그런데 김대중 정부 때부터는 일본의 아이들이, 일본의 국민들이 우리 노래를 따라 부르고 우리 가수들을 좋아하고 우리 배우들의 팬클럽이 생기고 우리 영화를 보고 이렇게 됐어요. 중국은 그 이후에 뭐 말할 것도 없고, 동남아시아도 말할 것도 없고, 하나부터 중동, 뭐 이란을 포함하여 여기 가도 쓰고 뭐 춤추고 이러잖아요. 이게 김대중 정부 때부터 생긴 겁니다. 그럼 도대체 김대중 정부 때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한류가 생겼을까? 민주주의를 했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는 뭐냐? 개인의 자유. 개인이 자유롭게 창작하고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그런 문화적 토대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작가들이 마음껏 상상하고 그 상상을 작품으로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런 기운들이 차곡차곡 만들어져서 이른바 수출상품도 문화적인 수출상품도 만들어내고, 그런 게 드라마도 아주 질을 좋게 만들고 잘 만들고, 또 세계의 청소년들이 좋아할 그런 노래들도 만들어서 수출을 하게 되고, 이게 한류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 문화의 수준을 높이는 것은 민주주의와 직결된다. 민주주의 수준과 직결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난 9년간 그게 억압됐기 때문에 많이 퇴보를 했던 거죠. 쉬는 날도 많이 만들려고 합니다. 쉬는 날을. 그래서 10월 2일 날, 그래서 쉽니다. 우리나라가요, 전 세계에서 노동시간이 OECD 국가 중에서 터무니없이 많은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서 일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예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쉴 틈이 없어. 쉬지를 않아요, 도대체. 그래서 근로시간도, 법정 근로시간도 52시간 정확하게 지키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대체 공휴일도 만들어서 쉬는 날을 많이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쉬어야 여가 활동을 하고, 여가 활동을 해야 소비가 일어나고, 이게 다 경제 선순환에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일만 많이 한다고 이게 경제에 도움이 된다. 이건 과거의 문법입니다. 과거의 문법. 이게 지역과 관련해서는 지금 제2국무회의 제도 도입한다. 시도지자체장들하고, 그 다음에 요 세금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재 8대2에서 6대4로 계산하겠다. 이건 뭔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지금 세금을 중앙정부가, 우리가 이제 우리 국민들이 세금을 100을 낸다 그러면 중앙정부가 한 80쯤을 걷어요. 이게 국세입니다. 국세. 지방정부가 한 20%쯤을 걷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방세입니다. 지방세.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쓰고 있냐? 중앙정부는 40을 써요. 지방정부가 60을 써요. 걷기는 중앙정부가 다 많이 걷는데, 어떤 일이 이렇게 벌어지느냐? 이른바, 그래서 중앙정부가 걷어갖고 지방정부에 교부세, 교부금, 이런 명목으로 내려주는 거예요. 중앙정부가 이렇게 내려주는 겁니다. 물론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내국세의 19.24%는 교부세로 해가지고
일반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상북도, 또 경상북도 통해서 구미시 이렇게 내려오는 돈이고 20.27%는 교육청으로 내려가서 그건 교육재정으로 쓰게 되어 있는데 쓸 때가 원래 써야 될 지방에서 세금을 더 많이 걷게 하는 게 더 좋은 제도죠. 왜 중앙정부에서 안 쓸 돈을 중앙정부가 걷어요? 그러니까 그걸 갖고 또 통제하는 게 있거든요. 통제. 그래서 그걸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하기 위해서는 요 세금 구조부터 바꿔줘야 된다. 그런데 요 8대2에서 6대4로 가는 것은 어마어마 급격하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는 못하고 점점 사업도 구조조정하고 조정하고 권한도 분배하고 법령도 정비하고 해서 요 8대2에서 점점 해서 6대4까지 가서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겠다고 하는 목표가 또 하나 우리한테 세워져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도시재생 뉴딜 사업, 이건 이건 뭐 수도권이든 지방이든 원도심, 구도심이 있는 데는 다 해당되는 일인데요. 요즘에 애제가는 중소도시를 가면은 다 신도심이 만들어져 있어요. 신도시가 만들어지거나 또는 신도심이 만들어져가지고 그 도시 안에 있는 물적, 인적 자원이 그 신도심으로 다 빨려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구도심이, 원도심이 계속 쇠퇴를 하고 낙후를 합니다. 주거 환경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그래서 밤에 가보면 구도심 가면 깜깜해요. 막 신도심은 막 휘황찬란한데 이 구도심을 계속 원도심을 이대로 방치할 것이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구도심을 좀 재생사업을 하자. 그래서 주거 환경도 좀 개선하고 주차장도 좀 만들고 말이죠. 동네 커뮤니티 센터도 만들고 기반시설도 도로도 좀 넓혀주고 기반시설을 재정을 투입해서 만들어서 그 동네에 사시는 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한 10집씩 묶어서 재건축을 한다든지 또는 기반시설을 만들어주고 난 뒤에 또 상당히 많은 집들이 모여서 재개발을 한다든지 또는 각 단독주택을 고쳐서 산다든지 좀 이렇게 사람이 좀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자 하는 게 요 도시재생 뉴딜 사업입니다. 이건 5년 동안 한 50조쯤을 집어넣을 겁니다. 1년에 한 10조쯤 집어넣을 겁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그래서 그 해당 지역들 지금 선정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건 지방, 이 도시 내에 원도심과 신도심의 차이를 없애게 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사업이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들이 진행이 되면 지역 건설업체들이 아무래도 좀 일거리들이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아까 농사어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만 쌀농사 지으신 분 계셔요? 쌀농사? 많이 짓습니까? 많이 짓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잘 아시겠지만 쌀이 초과 생산이잖아요. 쌀 가격이 이게 지지를 못해주고 있어요. 지금 한 13만, 지금 한 4천원 하나 지금. 그래서 우리가 목표 가액을 설정해 놓고 지금 직불제를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쌀 한 종목에만 들어가는 돈이 한 3조가 넘습니다. 3조 한 몇천억 됩니다. 쌀이 과일 생산돼가지고 창고에 보관하는 비용만 1년에 한 6천원씩 들어요. 6천원씩. 양국 창고가 모자라가지고요. 일반 공장 일반 창고 빌려가지고 보관하고 그렇습니다. 쌀이 남아 돌아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쌀을 생산량을 좀 줄여야 되겠다. 이런 목표를 세워서 내년부터. 근데 이제 이 쌀 생산량을 줄이는 건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농사 짓는 땅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농사 짓는 땅에는 다른 것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쌀 생산 조정제라는 것은 뭐냐면 신청을 받아서 다른 작물을 그 논에다가 쌀을 안 심고 배를 안 심고 다른 작물을 심었을 때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 30만 톤 정도 좀 줄여보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 5만 헥타르 정도 하고요. 내후년에 또 한 5만 헥타르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쌀 생산량을 좀 줄여서
가격을 제대로 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러면 직불금을 덜 줘도 되기 때문에 국가 재정으로는 오히려 더 도움이 되는 제도가 아닌가 해서 많은 토론을 거쳐서 쌀과 관련해서는 아주 강력한 쌀 생산 조정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 말씀입니다. 쌀 농사 지으신 분들은 이 말씀이 뭔 말인지 아실 거예요. 이게 뭔지를. 근데 일반인들은 잘 몰라요. 이거. 그래서 이거 이제 강한 안보와 책임국가, 이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필요한 건데요. 우리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때가 안보가 훨씬 더 강했습니다. 국방이 훨씬 더 강했습니다. 국방비 신장률도 훨씬 더 높았습니다. 지금 안보 떠들고 있는 저 자유한국당, 가장 안보에 무능했던 정권입니다. 가장 방산 비리가 많았던 정권이에요. 가장 군대 안 갔다 온 사람들이 많았던 그런 정부입니다. 제가 좀 군대나 갔다 오고 자식들 군대 좀 보내고 그리고 안보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어저께 텔레비 봤더니 누가 그런 이야기 하대요. 본인들도 군대 안 갔다 오고 자식들도 이래저래 핑계 내가지고 군대 안 보내놓고 말이죠. 안보 이야기하는. 이거 뭐예요? 안보를 갖고 장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국민의 정부 때는 서해 교전이 일어났어요. 두 번 다 격퇴를 했어요. 참여정부 때는 한 번도 서해 NLL에서 교전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가장 평화롭게 한반도를 관리하고 지켰던 거예요. 전쟁을 안 하고 싸우지 않고 지키는 게 가장 잘하는 거죠. 근데 MB정부 때 뭐였어요? 서해안 폭침 당했죠? 6.25 이후에, 휴전 이후에 최초로 대한민국 영토 연평도에 포격까지 맞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 국민이 죽었잖아요. 그래놓고 무슨 자격으로 안보 이야기를 해요? 그래놓고 뭐 줄줄줄 방위 사업비 말이죠. 다 훔쳐먹고 돌아먹고 그 이상한 무기, 뭐 쓸 수도 없는 무기 1,500억씩 들여와가지고 폐기 처분해야 되고 말이죠. 그래놓고 무슨 지금 와서 안보 이야기를 해.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 말씀처럼 부끄러운 줄 알아요 말이죠. 방위비 많이 늘립니다. 방위비 많이 늘려서 하여튼 우리 힘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지킨다. 이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국방정책은 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은 잘 통제가 안 되잖아요. 무슨 네, 정말. 근데 요새 트럼프하고 김정은하고 오히려 하고 막 말폭탄 막 오고 가고 하는 거 보면은 러시아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무슨 유치원생들 말싸움 하는 것 좀 하지 마라. 대원칙 하나는 뭐냐? 한반도에서 전쟁은 절대 안 된다. 맞죠? 네.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게 첫 번째 목표. 나머지는 다 수단이에요. 전쟁이 안 나가기 위해서 제재도 하는 거고요. 전쟁이 안 나게 하기 위해서 대화도 하는 거고요. 필요한 것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재만이 답이 아닌 거고요. 전쟁이 벌어지면 수도권에만 2,500만이 몰려 사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반사정포는 몇만 발이 한꺼번에 날라와요. 장사정포는 몇만 발이 한꺼번에 날라옵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요격 못하면 몇만 발이 날라오면 어떻게 막습니까? 전쟁이 안 나야죠. 안 나게 관리해야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무려 유엔 연설에서 32번의 평화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반도는 평화만이 대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그래서 보십시오. 남부, 중러, 일본까지 포함해서 동북아시아가 아주 평화스럽게 공존공영하고 함께 번영하는 그런 지역을 만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시 한번 오늘 집에 가셔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번에 유엔에서 연설하셨던 연설문 있잖아요. 연설문. 어디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보시던가 아니면 인터넷 들어가셔가지고 한번 뽑아서 한번 천천히 보십시오.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매우 쉬운 말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그래서 섬 아닌 섬이 되어 있는 이 대한민국이
이 동북아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고 이 동북아시아에 사는 이 국민들은 시민들은 어떤 꿈을 꾸어야 되는지에 대하여 정말로 품격 있게 트럼프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품격을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유엔에서 연설을 하셨습니다. 물론 자유한국당은 어디다 그럽니다. 아무리 봐도 잘했는데.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되면 이 남북 문제, 한반도의 평화의 문제만 가지고 한번 와서 우리 장원 여러분과 대화를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이 짧은 시간에 하기에는 너무 벅찬 과제입니다. 벅찬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한반도의 이 평화의 관리는 우리 민주당 정부가 월등하게 훨씬 잘했었고 앞으로도 잘할 것이다. 그런 의지도 있고 원칙도 있고 능력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여기 4대 복합 혁신 과제인데 우리 국가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의 직면에서 응전하고 극복해야 되는 과제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서 반드시 실현시켜내야 될 과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는 불평등 완화와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혁신 창업 국가. 교육, 노동, 복지, 체계 혁신으로 인구 절벽 해소. 국가의 고른 발전을 위한 자치분권과 균형 발전. 요 4개가 복합, 혁신, 핵심 4개 과제입니다. 이건 전 부처에 걸쳐져 있고, 그래서 중요해서 이건 전부 다 대통령 직속위원회를 만들어서 정책을 수립하고 펼쳐나가게 됩니다. 이 4대이거든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이 성장, 고용, 복지, 이건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소득주도 성장을 하기 위해서 핵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정책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는 늘리고 노동시간과 비정규직은 줄이고 고용의 질은 높인다. 이게 이제 고용정책인데요. 이 3가지는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황금 삼각형, 트라이앵글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낭비가 아닙니다. 절대로 낭비가 아닙니다. 비용이 아닙니다. 투자입니다. 투자. 계속해서 복지를 낭비라고 그러는데요. 새로운 신시대 개념은 복지는 낭비가 아니에요. 비용이 아니에요. 복지는 성장을 위한 투자다. 이런 다 앞에서 조금씩 말씀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공약은 여러 가지로 많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오늘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할 건 다 합니다. 그 어느 정권보다도 지역발전과 관련한, 특히 균형발전과 관련한 의지, 철학, 그 다음에 정책은 더 강할 것이라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이걸 위해서 이제 재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한 178조쯤 들어가는데요. 어디서 재원을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미 계획이 다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아도 되죠? 그러니까 뭐 돈 어디서 님부터 해서 실국장들이 와서 서류를 가지고 줄서 기다립니다. 그래서 오늘 그 과제에 우리 구미시가 선정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이보다 너무 틈이 딱 갔습니다. 사실 그다음에 우리도 앞으로 갔으면 되네. 지리는 가고 좀 살짝 해주십시오. 여기서 마이크가 있으니까. 저는 영주에서 온 김홍진입니다. 제 직업은 그 약국의 약사인데 장춘당 약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름이 아니라 지금 전번에 대선 때는 영주 노인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10만 유권자에서 미국에서 유권자 9만입니다. 그런 도시인데 문재인 대통령을 찍어달라고 하면 뭐라고 하면 LA고 그 다음에 나쁜 놈을 안 찍어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나 하면은 문재인이 진짜 잘한다 그럽니다. 그럴 때 몰랐다고 쏘갔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니까 도와주려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을 찍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나 인물만 좋으면 찍어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경북이다 보니까 지역사회에 출마하려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솔직하게 인물이 시원찮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면은 참여정부 때는 어떤 일이 났었냐면은 인물이 없다 보니까 기회주의자들,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 신앙과 한나라당 그걸 와가지고 출마를 시켰는데 그런 성향들, 수구들, 꼴통들 출마를 시켰는데 떨어지고 나니까 전부 다 지역을 서울로 가고 그 다음에 이명박 정부 때 글로 다 갔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박명재였으니까 가서 모범대로 욕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치세요. 지금도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지금 뭐 이영가 그 추정자들은 어떠냐면은 전번 선거 때 적폐 세력 어제까지 문재인 대통령 LK를 욕한 사람을 연결해가지고 선대위원회를 앉히고 이랬습니다. 그리고 또 지사 후보로 출마를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적폐 세력과 기회 세력을 절대로 이번에는 아무리 해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민주당 경북이 갑니다. 고맙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발언을 받았습니다. 소속이에요. 우리 사회자가 그 발언을 진행하는 바람이죠. 이번에 한해서 예외를 인정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구미을의 당원 송영자입니다. 저는 여성단체 활동가입니다. 지금 가장 시급한 게 저출산 문제에 있어서 일과 가정 양립인데요. 저희들 활동가들이나 여성학자들은 현재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편을 집으로 보내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아무래도 OECD 국가 중에서 근무 시간이 가장 많은 것을 좀 해결해야 되겠죠. 그런데 두 번째 걱정이 있습니다. 과연 지금 이 상황에서 남성분들을 집으로 돌려보냈을 때 과연 그 남성이 집에까지 오겠느냐, 그게 또 하나의 고민입니다. 밖에서 남성을 유혹하는 문화가 너무나 강하다는 거죠. 우리 여성학자들 그렇게 걱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야 물론 이것이 조금 공론화가 되면은 남성들이 조금 일찍 집에 올 수는 있어요. 그렇다면 국가에서는 그 남성들이 밖에서 주저하지 않고 집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지금의 저출산을 해결하는데 가장 일조를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송영자였습니다. 간단하네요. 월급 통장을 꽉 쥐고 매일 차비만, 집하고 회사하고 왔다 가지고 있어 차비만 딱 드리면 중간에 어디 셀 수가 없잖아. 네, 다음 저쪽에 어디 오신 분인데. 질의응답은 카메라가 없었습니다. 예, 저는 질의응답은 카메라가 없었습니다. 이유가 뭐죠? 공개적으로 할 수 없는 질문도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할 수 없는 답변도. 네, 그럴 경우에는 저 질의자가 그렇게 요청해 주십시오. 예. 예, 저는 경북 옥천에서 왔습니다. 사회생활농을 군 회장으로 맡고 있는 정영산입니다. 먼저 이런 자리를 만들어서 건데 이게 국가 살림도 지방 살림하고 똑같아가지고요. 우선 써야 되는 게 있어요. 나중에 써도 되는 게 있고 그걸 잘 구분하고 조정하는 게 이게 국가 재정 전략인데 그게 막 뒤죽박죽 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감안해서 제가 이걸 한번 살펴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내년 지방선거 관련해서 지역에서 좋은 인재들 잘 발굴하시고 계속 후보로 만드시고 출마시켜서 좀 성공했으면 좋겠고 딱 그거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참여정부 때 교훈이 됩니다. 그때 2006년도 지방선거 때 이제
좀 어떻게든 이게 좀 어려운 지역에서 영남 지역에서 이겨보려고 막 이렇게 투입했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그 뒤에 또 그거 다 교훈입니다. 교훈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정체성도 맞고 또 뭔가 우리의 가치나 철학, 우리 당에서 추구하는 가치나 철학이 있는 분들 중에서 또 능력을 갖추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많다고 봅니다. 분들 우리 잘 찾아서 했으면 좋겠고, 특히 이제 내년 지방선거는 지역의 권한이 있거든요. 도지사만 빼고 그 이하는 전부 다 시도당의 권한이 다 있잖아요. 시도당에서 잘 지혜롭게 의논하시고 판단하셔서 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미 국가산업공단 고도화 문제랄지 또 탄소산업 클러스터에 관한 문제는 제가 올라가면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소산업에는 오늘 여러 가지로 부족한 아쉬움이 있으나 유익한 강연과 답변을 해주신 김태년 의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잠깐만요. 네, 다음은 오늘 행사를 준비하신 민주연구원 김민석 원장님을 대신해 참석하신 고한석 연구원 부위원장님의 간단한 인사 말씀을 듣고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연구원 부원장 고한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당원 여러분, 여당 되니까 기분 좋으시죠? 그럼 우리 한 번만 할까요? 또 할까요? 다음번에는 이건 해야겠죠? 그러려면은 우리 문재인 정부가 성공을 해야지 됩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 혼자서 열심히 한다고 될까요? 안 되죠? 우리가 다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방선거도 이기고 총선도 이기고 그래야지 우리가 다음번에 또 여당 돼갖고 이렇게 또 모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알아야 면장을 하죠.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것도 예전에는 뭐 당청 갈등이 이런 게 좀 있었어요. 참여정부 때는. 이제는 당청 일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원으로서 문재인 정부가 하려는 일을 잘 이해하고 지역에서 그걸 열심히 전도사해갖고 설파하고 좋은 인물을 밀어줘서 내년에 전국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 돌파구를 내고 또 이제 총선에서 또 우리 당 의원들을 국회에 보내서 지금처럼 어려운 국회 상황보다는 우리 문재인 정부를 지원해줄 수 있는 우리가 다수가 되는 그런 의회를 만들어야지만이 우리가 또 다음번에도 여당 당원으로서 이 자리에서 반갑게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굉장히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드리나가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제가 그냥 구호로 마치겠습니다. 제가 더불어 그러면 민주당 이렇게 합시다. 자, 준비! 더불어! 민주당!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을 기다리셨는데 혼자로 간단하게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민주당 문재인 정부 국가비전과 국정과제 전국순회 설명회 경북도당 행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